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종합병원인 서문의료원 VIP 병동의 복도는 마치 갤러리처럼 고요하고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바닥에 깔린 대리석은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벽면에는 유명 화가들의 추상화가 걸려 있어 이곳이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만을 위한 은밀한 공간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선진건설의 회장 강민호의 아내이자 명문가 출신의 한서윤은 정기 검진을 마치고 처방전을 기다리며 로비의 가죽 소파에 앉아 창밖의 흐린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단아한 외모와 침착한 태도는 주변의 공기마저 차분하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으나 오늘따라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에 쥔 명품 가방의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서윤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이 닿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분명 부산 출장을 간다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던 남편 강민호가 낯선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정하게 걸어오고 있었는데 여자는 헐렁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온 배를 감추기 어려워 보였고 민호는 그녀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조심스럽게 에스코트하고 있었다. 서윤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본능적으로 근처에 있는 대형 화분 뒤로 몸을 숨겼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으나 그녀의 이성은 놀라울 정도로 차갑게 작동하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들의 뒤를 쫓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민호와 여자는 산부인과 진료실 쪽으로 향했고 서윤은 그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발소리를 죽인 채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평소 냉철하고 계산적인 사업가로 알려진 강민호가 저토록 무장해제된 표정을 짓는 것은 결혼 생활 5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기에 서윤의 배신감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선 깊은 절망과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다. 진료실 앞 대기 공간에는 다행히 다른 환자들이 없었고 두 사람은 주위를 의식하지 않은 채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으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서윤은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대화를 듣기 위해 벽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고 그 순간 들려온 기계음과 함께 여자의 들뜬 목소리가 서윤의 고막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초음파 기계에서 울려 퍼지는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가 진료실 안을 가득 채우자 여자는 감격에 겨운 듯 울먹이며 민호에게 말을 걸었고 민호 역시 감탄사를 연발하며 기뻐하고 있었다. 여자인 김수아는 민호의 내연녀이자 과거 선진건설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그녀는 자신의 임신을 무기로 민호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으며 민호는 그런 수아에게 푹 빠져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서윤은 벽에 기댄 채 주먹을 꽉 쥐고 그들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는데 이어지는 대화 내용은 단순한 불륜의 현장을 목격한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기에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소리가 새어나가는 것을 가까스로 막아야 했다. 김수아는 아기 심장 소리가 건강하다는 의사의 말에 안도하며 민호에게 이제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확실한 미래가 필요하다고 재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윤이 가진 재산과 지분을 언급하며 언제쯤 이혼 절차를 밟고 재산을 가져올 것인지 집요하게 물었고 민호는 수아를 달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미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대답했다. 민호는 서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족 신탁펀드에 접근하기 위해 현재 복잡한 서류 작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세무조사를 핑계로 서윤의 명의를 변경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뻔뻔하게 자신의 계략을 털어놓았는데 이는 서윤에 대한 배신을 넘어 범죄에 가까운 음모였기에 서윤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켜려다가 혹시라도 소리가 날까 두려워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대신 그들의 대화 내용을 머릿속에 하나하나 각인시켰다. 민호는 서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여자로 취급하며 자신이 하자는 대로 서명만 하면 모든 재산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관리하에 들어올 것이라고 비웃듯 말했고, 수아는 그런 민호의 말에 맞장구 치며 서윤을 조롱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짓이 얼마나 파렴치한 일인지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 오로지 탐욕과 욕망에 눈이 멀어 있었고, 서윤은 그 순간 남편에 대한 마지막 남은 미련과 정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으며 그 자리에는 차가운 증오와 복수심만이 남게 되었다. 진료가 끝나고 두 사람이 나오려는 기색이 느껴지자 서윤은 재빨리 몸을 돌려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고, 굽 높은 구두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발가락 끝에 힘을 주어 걸어야 했다. 비상계단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부여잡았지만 흐르는 눈물은 없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으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웠고, 특히 아버지는 사업가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냉정함이라고 항상 강조하셨기에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그녀의 이성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빠르게 상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그들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 해소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질적인 이득은 없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주차장으로 내려와 자신의 차에 오른 서윤은 운전대를 잡고 한동안 멍하니 앞만 바라보다가 룸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창백하지만 결의에 찬 눈빛은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여자의 눈이 아니었고, 그녀는 천천히 시동을 걸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강민호와 김수아가 자신을 바보로 만들고 재산까지 빼앗으려 한다면 그녀는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 것이며, 그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철저하게 파괴하여 바닥으로 끌어내릴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녀의 차는 병원을 빠져나와 회색빛 도시의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기 시작했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마치 그녀의 과거가 빠르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윤은 민호의 최근 행동들을 되짚어 보았는데, 잦은 야근과 주말 출장, 그리고 핸드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며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던 모습들이 모두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민호가 사업 확장을 위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예민해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해하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아프게 다가왔지만 자책할 시간조차 아까웠다. 그녀는 민호가 언급했던 세무조사와 명의 변경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며 그가 어떤 방식으로 덫을 놓으려는지 파악하기 위해 아버지의 옛 법률 고문이었던 최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동시에 김수아라는 여자의 신상과 배경을 낱낱이 파헤칠 사설 탐정도 고용해야 했다. 성북동의 대저택에 도착한 서윤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가정부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2층 침실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정돈하며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다시 썼는데, 이는 민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어떤 의심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민호가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해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연기해야 했으며, 이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이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서윤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뒤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계단을 내려갔다. 강민호는 현관에 들어서며 서윤을 보자마자 짐짓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고, 서윤은 그에게 다가가 가방을 받아들며 고생했다는 말을 건넸다. 민호의 옷에서는 미세하게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서윤은 그 냄새가 역겨워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를 욕실로 안내했다. 민호는 부산에서의 미팅이 길어져서 힘들었다며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서유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정말 힘들었겠다고 맞장구 쳐 주었다. 민호는 서윤의 눈빛에서 어떠한 의심도 읽어내지 못하자 안도한 듯 욕실로 들어갔고 서윤은 닫힌 욕실 문을 노려보며 차가운 비소를 흘렸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호는 예고했던 대로 세무조사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심각하게 조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의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 세무당국의 감시가 심해질 것 같으니 서윤의 명의로 된 일부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민호는 이것이 서윤과 가문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처럼 포장하며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속에는 서윤이 예상했던 대로 재산관리 위임장과 불리한 조항들이 가득한 계약서들이 들어있을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짐짓 놀란 표정을 지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남편의 말이 맞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냐고 되물으며 그가 놓은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척 연기했다. 민호는 서윤의 순종적인 태도에 회심의 미소를 감추며 자신이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 걱정 말고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고 말했고 서윤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해서 민호는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서윤은 그가 방심한 틈을 타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할 시간을 벌기 위해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 내일 아침에 도장을 찍겠다고 둘러댔다. 민호는 기분이 좋은 나머지 흔쾌히 동의하며 와인 한 잔을 더 마셨고 서윤은 그가 술에 취해 잠들기를 기다리며 식탁 맞은편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민호를 파멸시킬 계획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었고 이 서류들은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이자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날 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코를 골며 잠든 민호의 등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옆에 누운 남자가 더 이상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괴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고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아버지의 유언장 사본과 비밀 장부들을 꺼내 확인했다. 아버지는 생전에 민호의 야망을 경계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서윤만이 알 수 있는 비상 자금과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셨는데 서윤은 이제야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반드시 이 집과 회사를 지켜내고 민호와 그 여자에게 처절한 후회를 안겨주겠다고 다짐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서윤은 다시 침실로 돌아와 잠든 척 눈을 감았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하게 깨어 있었다. 아침이 되면 민호는 서윤에게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할 것이고 서윤은 못 이기는 척 도장을 찍어주겠지만 그것은 민호가 생각하는 위임장이 아니라 서윤이 미리 바꿔치기에 둔 가짜 서류이거나 혹은 교묘하게 조항을 수정한 함정이 될 것이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고 서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심판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냉정한 전략 앞에서는 임신한 내연녀도 재산을 노리는 남편도 결국 무릎을 꿇게 될 운명이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새벽빛이 서윤의 차가운 얼굴을 비추며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예고하고 있었다. 서울의 가을이 깊어가며 거리는 황금빛 은행잎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지만 한서윤의 마음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차갑고 위태로웠는데 며칠 전 병원에서의 충격적인 목격 이후 그녀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내부에서는 치열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남편 강민호의 내연녀 김수아는 임신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더욱 대담해져서 서윤이 거주하는 성북동 저택과 멀지 않은 고급 빌라로 거처를 옮겼다는 사실을 서윤은 사설 탐정을 통해 보고받았다. 김수아는 마치 자신의 존재를 서윤에게 알리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행동했는데
그녀는 서윤이 자주 이용하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 불쑥 나타나거나 서윤이 즐겨 찾는 갤러리 주변을 배회하며 은근한 압박을 가해오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서윤의 신경을 긁어 자멸하게 만들려는 치졸하고 계산된 도발이었으며 서윤은 그 저급한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기에 더욱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은 백화점 명품관에서 주문해둔 코트를 찾기 위해 라운지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며 화려한 인부복을 입은 김수아가 들어왔고 그녀의 곁에는 수행비서처럼 보이는 직원이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서 있었다. 김수아는 라운지에 앉아 있는 서윤을 발견하고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다가왔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자 특유의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김수아는 서윤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척하며 자신이 강민호 회장의 지인이라고 소개했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 좋은 것을 사러 나왔다며 불룩 나온 배를 과시하듯 쓰다듬었다. 서윤은 눈앞의 여자가 자신의 남편과 뒹굴며 가정을 파괴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짧은 인사를 건넨 뒤 시선을 돌려버렸다. 김수아는 서윤의 무반응에 자존심이 상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곧 다시 태어난 척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자신의 아이가 얼마나 복을 타고났는지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 아빠가 대단한 사업가라며 곧 자신에게 큰 선물을 줄 것이라고 자랑을 늘어놓았는데 그 이야기는 마치 서윤을 겨냥한 선전포고와도 같았고 라운지 안의 다른 고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서윤은 찻잔을 들어 입술을 적시며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어 분노를 가라앉혔고 김수아 따위가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직원에게 옷은 집으로 보내달라고 말하고는 미련 없이 라운지를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김수아의 따가운 시선이 서윤의 뒤통수를 찔러왔지만 그녀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그 당당한 뒷모습에 오히려 김수아가 분한 듯 발을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냉수를 들이켰는데 김수아의 도발은 예상보다 훨씬 노골적이었고 이는 강민호가 그녀에게 상당한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증거였다. 저녁이 되자 강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는데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비장함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는 서윤을 서재로 부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며칠 전 언급했던 세무조사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운을 떼었다. 민호는 서윤의 눈을 피하며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고 그 봉투 겉면에는 이혼 신고서와 재산 분할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어 서윤은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민호는 이것이 진짜 이혼이 아니라 세무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한 위장 이혼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서윤을 안심시키려 들었고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혼인 신고를 하고 더 성대한 결혼식을 올려주겠다고 감언이서를 늘어놓았다. 그는 현재 서윤의 명의로 된 부동산과 주식이 세무조사에 타깃이 되고 있으니 일단 자신의 명의나 제3의 법인으로 돌려놓고 법적으로 남남이 되어야만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쳤다. 서윤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충격을 받은 듯 손을 떨며 눈물을 글썽였고 어떻게 우리가 헤어질 수 있냐며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의 연기에 민호는 서윤이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며 더욱 집요하게 서명을 강요했고 서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류를 바라보며 망설이는 척 시간을 끌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만약 이혼을 했다가 당신 마음이 변하면 나는 어떻게 되냐고 물으며
불안감을 내비쳤고 민호는 과장된 몸짓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늘이 두 쪽 나도 당신을 버릴 일은 없다고 맹세했다. 그는 서윤에게 당장 생활비가 끊기거나 카드가 정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서윤은 이미 그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계좌를 동결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윤은 결국 눈물을 닦으며 남편을 믿겠다고 말하고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하는 시렵을 했지만 그녀는 서명란에 아주 미세하게 평소와 다른 필체를 사용하여 나중에 법적 효력을 다툴 여지를 남겨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민호는 서윤이 서명을 마치자마자 안도하며 서류를 낚아채듯 챙겨 넣었고 그 모습에서 서윤은 그가 자신을 아내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것 추장스러운 짐으로 여기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출근하면서 서윤에게 당분간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하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라고 당부했는데 이는 서윤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막으려는 수작이었다. 서윤은 알겠다고 대답하며 그를 배웅했지만 그가 떠나자마자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그녀는 평소 이용하던 기사 딸린 리무진 대신 택시를 잡아타고 강북의 허름한 골목에 위치한 오래된 찻집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들르시던 곳이자 아버지의 최측근이었던 최 변호사와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안전가옥과도 같은 장소였다. 찻집의 낡은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차 향기가 그녀를 맞이했고 구석진 방에서 최 변호사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 변호사는 서윤이 가져온 강민호의 이혼 합의서 사본을 훑어보더니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것은 명백한 사기이자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다고 소리쳤다. 합의서 내용에는 서윤이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모두 포기하고 빈손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세무조사를 핑계로 서윤의 개인 자산까지 민호가 지정한 페이퍼 컴퍼니로 귀속시킨다는 독소 조항들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최 변호사는 당장 이 서류를 무효화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를 말렸다. 그녀는 민호가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고 믿고 방심하여 더 큰 실수를 저지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최 변호사에게 민호가 자금을 빼돌리고 있는 해외 계좌들을 추적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때 찻집의 미닫이 문이 조용히 열리며 낡은 가죽 재킷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는데 그는 서윤이 고용한 사설탐정 박 실장이었다. 박 실장은 서윤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며 김수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했는데 그 내용은 서윤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들이었다. 김수아는 과거에도 유부남들에게 접근하여 임신을 빌미로 거액을 뜯어낸 전력이 있었으며 현재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강민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정황 증거들이 포착되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김수아는 강민호 몰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들과 접촉하고 있었고 강민호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횡령하여 다른 남자에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서윤은 사진 속에 찍힌 김수아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이 모든 사실이 민호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카드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서윤은 박 실장에게 김수아의 도박 빚과 내통하고 있는 남자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확실한 물증을 확보해달라고 지시했고 최 변호사에게는 강민호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프로젝트의 허점을 찾아내어 법적으로 공격할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두 조력자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며 강민호와 김수아를 동시에 파멸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바닥으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호는 지금 자신이 서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겠지만 사실은 서윤이 짜놓은 거미줄에 걸려든 파리에 불과했고 서윤은 그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도록 유도할 미끼를 던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찻집을 나서는 서윤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날 밤 서윤은 집으로 돌아와 민호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정하게 대했고, 민호는 서윤의 태도에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김수아와 몰래 통화를 하며 낄낄거렸다. 서윤은 욕실에 들어와 물을 틀어놓고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대신 서늘한 눈빛으로 복수를 다짐했는데, 그녀는 민호가 느끼게 될 배신감과 절망이 자신이 느꼈던 것보다 수천 배는 더 고통스럽기를 바랐다. 민호는 서윤에게 카드를 정지시켰으니 당분간 현금을 쓰라며 몇 푼 안 되는 지폐를 던져주었는데, 서윤은 그 돈을 받아들며 굴욕감을 느끼는 대신 그 돈이 나중에 민호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순순히 받아 챙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랑을 갈구하는 아내가 아니라 냉혹한 심판자가 되어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고 있었다. 며칠 후 강민호는 서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더 했는데, 그는 서윤이 가진 선진건설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며 위임장에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서윤의 마지막 남은 안전장치마저 빼앗으려는 시도였지만, 서윤은 겁에 질린 척하며 도장을 내주었고, 민호는 쾌재를 부르며 서류를 챙겨 나갔다. 하지만 민호가 가져간 위임장은 서윤이 미리 위조해둔 것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법적 효력이 정지되도록 조작된 것이었으며, 민호가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쯤이면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뒤일 것이었다. 서윤은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민호의 차를 바라보며 그가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어둠이 짙게 깔린 정원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스산하게 불어오고 있었다.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시청했는데, 화면에는 경제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고,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민호에게 닥칠 미래의 예고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내 작전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곧이어 박 실장에게도 김수아를 더욱 밀착 감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서윤은 이 잔혹한 게임의 승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으며,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차가운 이성으로 정제되어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윤의 고독은 깊어졌지만, 그녀는 그 고독을 즐기며 다가올 승리의 순간을 상상했고, 그 상상은 그녀에게 무엇보다 강력한 힘이 되어 주었다. 며칠 뒤 한서윤은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에 합의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정리할 문제가 있으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민호는 서윤이 드디어 굴복했다는 생각에 쾌재를 부르며 즉시 약속을 잡았다. 서울 서초동의 고층 빌딩에 위치한 대형 로펌 회의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서윤은 일부러 화장기 없는 수척한 얼굴로 나타나 민호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리려 했고, 민호는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를 만지작거리며 잠시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민호는 그런 서윤을 향해 빨리 도장을 찍고 편해지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들어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도장을 찍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윤이 제시한 조건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기로 되어 있던 해외 비공개 투자 펀드의 지분을 넘겨줄 테니 대신 위자료 명목으로 선진건설의 핵심 계열사 지분 일부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민호의 탐욕을 정확하게 찌르는 제안이었다. 서윤은 아버지가 생전에 홍콩에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을 통해 동남아시아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두셨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그 사업이 곧 성과를 낼 시점이니 그 권리를 민호에게 양도하겠다고 거짓 정보를 흘렸다. 민호는 서윤의 아버지가 탁월한 사업가였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 투자건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 것이라고 직감했고 순간적으로 눈빛이 흔들리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민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그가 미끼를 물었음을 확신하며 불안한 척 연기를 계속 이어갔다. 민호는 짐짓 고민하는 척하며 서윤에게 그 투자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고 서윤은 미리 준비해둔 가짜 사업 계획서와 수익 예상 보고서를 내밀었다. 그 보고서는 서윤이 금융 전문가인 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교하게 위조한 것으로 겉보기에는 완벽한 수익 구조와 법적 효력을 갖춘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에 돈을 쏟아붓게 만드는 함정이었다. 민호는 서류를 훑어보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는데 그 사업 규모가 자신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했기 때문이었고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선진건설의 자금난을 단번에 해결하고 자신은 그룹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들었다. 그는 서윤에게 이 조건만 충족되면 정말 깨끗하게 물러날 것이냐고 재차 확인했고 서윤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은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민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곧바로 김수아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는데 수아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당장 그 투자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서윤이 멍청하게도 엄청난 복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있다며 비웃었고 민호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업에 회사의 자금을 투입하여 확실하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부추겼다. 수아는 이미 태어날 아이를 위해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봐두었다며 그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라도 큰 돈이 필요하다고 칭얼거렸고 민호는 그녀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라도 서윤의 제안을 받아들여야겠다고 결심을 굳혔다. 두 사람은 서윤이 파놓은 함정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눈앞에 어른거리는 황금빛 신기루에 취해 서로를 격려하며 파멸의 길로 질주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자신의 비밀 거처에서 최 변호사와 마주 앉아 민호가 가져간 서류의 사본을 검토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는데 최 변호사는 민호가 이 정도로 쉽게 걸려들 줄은 몰랐다며 서윤의 치밀한 심리전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서윤이 만든 유령 회사인 블루오션 홀딩스는 홍콩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자산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고 민호가 이곳에 투자금을 송금하는 순간 그는 횡령과 배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운명이었다. 서윤은 최 변호사에게 자금 추적 시스템을 가동하여 민호가 회사 돈을 빼돌리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달라고 부탁했고 최 변호사는 이미 완벽한 감시망을 구축해 두었다며 자신있게 대답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서윤의 복수를 알리는 진군가처럼 들려왔다. 다음 날 강민호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재무이사를 호출하여 비밀리에 거액의 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했는데 재무이사는 회사의 유동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금을 빼내는 것은 위험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민호는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당장 자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겁에 질린 재무이사는 어쩔 수 없이 민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민호는 이것이 회사를 살리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과 김수아의 사치를 채우기 위한 범죄 행위였으며 그는 이미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었다. 서윤은 회사 내부에 심어둔 조력자를 통해 민호가 재무팀을 압박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음에 만족하며 다음 단계인 언론 플레이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민호는 김수아와 함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블루오션 홀딩스로 1차 투자금이 성공적으로 송금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축배를 들었다. 수아는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민호를 치켜세웠고 이제 곧 자신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될 것이라며 들뜬 목소리로 미래를 이야기했다. 그녀는 서윤이 위자료로 요구한 계열사 지분 따위는 나중에 헐값에 다시 사들이면 그만이라며 서윤을 어리석은 여자라고 비하했고 민호는 수아의 말에 동조하며 크게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천박한 태도에 눈살을 찌푸렸고 두 사람은 자신들이 타인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오만에 빠져 있었다. 한편 서윤은 어두운 방 안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민호가 보낸 자금이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화면을 캡처하여 증거 폴더에 저장했다. 그 돈은 선진건설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린 소중한 자산이었지만 민호의 손에 의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서윤은 그 돈을 다시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최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민호를 감옥에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빼돌린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회사로 환원시키고 그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에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며 인내심을 발휘했다. 서윤의 눈빛은 모니터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고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민호의 목을 조를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고 있었다. 김수아는 민호가 건네준 법인 카드를 들고 백화점으로 달려가 명품 가방과 보석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는데 그녀의 쇼핑 중독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하루에 수천만 원을 쓰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되었다. 그녀는 매장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으며 자신이 곧 선진건설의 안주인이 될 것이라고 떠벌리고 다녔고 이러한 그녀의 기행은 곧바로 서윤의 귀에 들어갔다. 서윤은 김수아의 카드 내역서를 확보하여 그녀가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를 수집했고 이것은 나중에 민호뿐만 아니라 김수아까지 배임 수재의 공범으로 엮어 넣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서윤은 김수아가 욕망에 눈이 멀어 스스로 파놓은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는 꼴을 보며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추악하고 어리석은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민호는 1차 투자금 송금 이후 블루오션 홀딩스 측으로부터 가짜 수익률 보고서를 받아보고는 환호성을 질렀는데 보고서에는 불과 며칠 만에 투자 원금의 10%가 넘는 수익이 발생했다고 적혀 있었다. 물론 이것은 서윤이 민호를 더 깊은 데스로 끌어들이기 위해 조작한 숫자 노름에 불과했지만 민호는 이를 철석같이 믿고 2차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의 알짜배기 자산인 부동산을 급하게 매각하려는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임원들을 강제로 해임하거나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등 폭군과도 같은 행태를 보였다. 회사 내부는 민호의 폭주로 인해 술렁이기 시작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서윤은 회사 내부의 동요를 감지하고 익명의 제보자를 가장하여 사정기관과 주요 언론사에 선진건설의 경영비리에 대한 첩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호가 자금을 빼돌리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높였고 기자들은 냄새를 맡고 선진건설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윤은 아직 기사가 터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언론사 국장급 인맥을 동원하여 엠바고를 요청했고 이는 민호가 더 큰 사고를 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면서 동시에 한 방에 그를 무너뜨릴 폭발력을 비축해두는 전략이었다. 서윤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모든 상황을 통제하며 클라이맥스를 향해 연주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김수아는 산부인과 검진을 핑계로 민호와 함께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그녀는 의사에게 돈을 찔러주고 태아의 상태를 과장되게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민호에게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며 해외 태교 여행을 보내달라고 졸랐고 민호는 회사의 상황이 위태로운 줄도 모르고 흔쾌히 허락하며 비서실에 최고급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하라고 지시했다. 서유는 그들의 여행 계획을 전해 듣고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는데 그들이 해외로 나가는 순간이 바로 국내에서 그들의 범죄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할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서유는 그들이 즐겁게 여행 가방을 싸는 동안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지옥 같은 현실을 준비하며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다. 민호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다며 너스레를 떨었고 서윤은 축하한다며 진심 없는 인사를 건넸다. 민호는 서윤의 목소리에서 아무런 의심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서윤을 완벽하게 속였다는 착각에 빠져 우월감을 느꼈지만 사실 그 통화 내용은 서윤에 의해 전부 녹음되고 있었고 법정에서 그의 사기 의도를 증명할 자료로 쓰일 예정이었다. 전화를 끊은 서윤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민호와의 지난 세월을 잠시 회상했으나 그 기억 속에 남은 것은 따뜻한 추억이 아니라 배신과 기만의 상처뿐이었기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미련을 털어냈다. 이제 감정은 사치일 뿐 오직 차가운 이성과 법의 심판만이 그들 사이에 남은 유일한 언어였다. 며칠 뒤 강민호와 김수아는 인천공항을 통해 화려한 휴가지로 떠났고 서유는 그들의 출국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최 변호사에게 작전 개시 신호를 보냈다. 최 변호사는 즉시 법원의 선진건설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동시에 검찰에 강민호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한 서윤이 준비해둔 보도 자료가 주요 언론사에 일제히 배포되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선진건설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라는 기사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하늘 위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을 두 사람은 지상에서 자신들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파국의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서유는 텅 빈 집 거실에 앉아 뉴스 특보를 지켜보며 천천히 와인 한 잔을 따랐는데 화면 속 앵커의 긴박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허공에 건배를 제안했고 붉은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그녀는 민호와 수아가 돌아와서 마주하게 될 참혹한 현실과 그들의 절규를 직접 목격하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서윤의 눈은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의 전략을 구상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가장 뜨거운 격전지로 접어들고 있었다. 한서윤이 성북동 저택을 떠나던 날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잔뜩 흐려 있었고 정원의 나무들은 스산한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주인을 배웅하는 듯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옷가지와 개인적인 소지품 몇 가지만 챙긴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을 나섰는데 그녀의 뒤에는 화려했던 결혼 생활의 추억이 깃든 거대한 저택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올라탔는데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집을 보며 슬픔보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고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으러 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가 떠난 자리는 곧 탐욕에 눈이 먼 두 사람에 의해 더럽혀질 것이 뻔했지만 서유는 그 집이 그들에게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머금었다. 서윤이 떠나고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강민호의 검은색 세단이 저택의 대문을 통과했고
조수석에서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김수아가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내렸다. 수아는 뱃속의 아이를 핑계로 민호의 부축을 받으며 현관에 들어섰고 넓은 거실과 높은 천장 그리고 값비싼 샹들리에를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녀는 마치 이 집의 원래 주인이었던 것처럼 거만하게 소파에 앉아 가정부들을 호출했고 겁에 질린 가정부들에게 집안의 모든 가구와 커튼을 자신의 취향대로 바꾸라고 지시하며 안주인 행세를 시작했다. 민호는 그런 수아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서윤이 남기고 간 빈자리가 주는 묘한 위화감 때문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으나 애써 그 감정을 무시하려 노력했다. 김수아는 서윤이 쓰던 침실에 들어와 화장대 위에 놓인 고가의 화장품들을 쓰레기통에 쓸어 담으며 히스테릭한 웃음을 터뜨렸고 침대 시트를 당장 최고급 실크로 바꾸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민호에게 이제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온 것 같다며 콧소리를 냈고 민호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앞으로 더 좋은 것들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온통 돈과 과시에 대한 것들 뿐이었고 서로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나 신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이 욕망에 취해 비틀거리는 동안 집안 곳곳에 설치된 서윤의 눈과 귀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들은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다. 며칠 후 민호와 수아는 본격적으로 결혼식 준비에 돌입했는데 수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결혼식을 원한다며 호텔 예약부터 드레스까지 최고가만을 고집했다. 그녀는 유명 디자이너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웨딩드레스를 주문했고 하객들에게 돌릴 답례품으로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를 요구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사치를 부렸다. 민호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아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무리하게 법인 카드를 긁어댔고 비서실장에게 개인 비자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했다. 민호는 서윤이 제안했던 해외 투자 사업이 곧 대박을 터뜨릴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금 쓰는 돈은 나중에 몇십 배로 돌아올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호는 사무실에서 해외 투자 펀드의 관리자라고 주장하는 제임스 박으로부터 한 통의 긴급한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매우 다급하고 심각했다. 제임스 박은 동남아시아 현지 정부의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와 환경평가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행료 명목의 추가 자금이 당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48시간 내에 자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기존에 투자했던 모든 원금이 동결되거나 몰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서윤이 심어둔 연기자가 민호의 심리를 압박하기 위해 던진 미끼였다. 민호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충격을 받았고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릴 정도로 당황하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고 제임스 박이 제시한 액수는 민호가 당장 융통할 수 있는 현금 보유량을 훨씬 초과하는 거액이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는 이미 회사의 공금을 상당 부분 빼돌려 1차 투자금으로 보낸 상태였고 김수아의 사치스러운 결혼 준비로 인해 개인 자산도 바닥을 보이고 있었기에 추가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막막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돈을 날리게 될 것이라는 공포심과 성공에 대한 집착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수아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며 결혼식 비용을 조금만 줄여서 자금을 보태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수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며
펄쩍 뛰었다. 그녀는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을 망칠 수 없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고 민호에게 능력 없는 남자라며 비난을 퍼부어댔다. 수아는 뱃속의 아이를 들먹이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산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고 민호는 그녀의 히스테리에 질려서 결국 알겠다고 소리치며 서재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서재에 홀로 남은 민호는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하다가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선진건설의 주식 증서를 발견했고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뜩이며 위험한 계획을 떠올렸다. 민호는 제1금융권 대출을 알아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를 통해 명동 사채 시장의 큰손을 소개받기로 했다. 그는 밤늦은 시각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허름한 건물 지하에 위치한 대부업체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그곳은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지키고서 있는 위압적인 공간이었다. 사무실 안쪽 깊숙한 방에서 민호를 맞이한 대부업자는 장 대표라고 불리는 노인이었는데 그는 민호의 신분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장 대표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서 민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민호는 자신이 가진 선진건설 주식 전량을 담보로 급전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며 일주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장 대표는 주식 담보대출 계약서를 내밀며 만약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맡긴 주식의 소유권은 즉시 대부업체로 넘어간다는 독소 조항을 읽어주었다. 이자는 법정 최고금리를 훨씬 웃도는 살인적인 수준이었지만 벼랑 끝에 몰린 민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민호는 손을 떨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장 대표는 즉석에서 현금과 수표가 든 가방을 건네주며 거래가 성사되었음을 알렸다. 사실 이 장 대표 역시 서윤의 사주를 받은 인물로 민호의 주식을 헐값에 가로채기 위해 미리 섭외된 덫이라는 것을 민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제임스 박이 알려준 홍콩 계좌로 거액의 돈을 송금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그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며칠만 기다리면 막대한 수익금이 들어와 사채 빚을 갚고도 남을 돈이 생길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는 비서에게 커피를 주문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액자를 엎어버리며 서윤에 대한 죄책감마저 완전히 지워버렸다. 민호는 자신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천재적인 사업가라고 착각하며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를 스스로 단단히 매듭지은 꼴이나 다름없었다. 한편 서윤은 안전가옥에서 최 변호사로부터 민호가 사채업자에게 주식을 담보로 넘겼다는 보고를 받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호가 보낸 자금이 홍콩 페이퍼 컴퍼니에 입금되자마자 다시 세탁 과정을 거쳐 자신이 관리하는 또 다른 비공개 법인 계좌로 안전하게 이동시켰다. 이제 선진건설의 경영권은 사실상 서윤의 소나귀에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민호는 빈 껍데기만 남은 회장의 자리에 앉아 허세를 부리고 있는 셈이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민호가 추락할 때 느낄 절망의 깊이를 가늠해 보았고 그 고통이 자신이 겪었던 배신의 아픔보다 더 크기를 간절히 바랐다. 김수아는 민호가 돈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기고만장해져서 백화점으로 쇼핑을 나갔는데 이번에는 아기 방을 꾸민다며 수천만 원짜리 수입 가구를 계약했다. 그녀는 매장 직원들에게 자신이 곧 선진건설의 안주인이 될 것이라고 떠벌리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즐겼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뒤에서 수군거리며 비웃고 있었다. 선진건설의 자금난에 대한 소문이 이미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은밀하게 퍼지고 있었고 김수아의 무분별한 사치가 회사를 망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아는 자신의 행동이 민호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다. 며칠이 지나도 해외 투자 수익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제임스 박과의 연락도 두절되자 민호는 다시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홍콩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올 뿐이었고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사채업자 장 대표가 정해준 상환기일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주식을 모두 빼앗기고 회장직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해왔다. 민호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사무실 안을 서성거렸고 직원들은 회장의 불안한 모습을 보며 회사가 정말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직감하고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서유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기 위해 주요 주주들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민호의 횡령 증거와 주식담보대출 계약서 사본을 주주들에게 보여주며 민호의 해임을 설득했다. 주주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분노를 터뜨리며 서윤의 편에 서기로 약속했다. 서윤은 그들에게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았고 이제 민호를 끌어내릴 합법적인 명분과 힘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길고 긴 싸움의 끝이 보이고 있음을 느꼈고 결전의 날 입을 옷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밤이 깊어 민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했을 때 김수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잡지를 보고 있었는데 민호의 안색이 창백한 것을 보고 짜증을 내며 물었다. 그녀는 민호에게 왜 이렇게 힘이 없냐며 내일 드레스 가봉하는 날이니 늦지 말고 오라고 쏘아붙였고 민호는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수아에게 소리를 질렀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며 다투었고 민호는 수아의 탐욕스러움에 질려버렸으며 수아는 민호의 무능력함을 비난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들의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은 돈이라는 접착제가 떨어지자마자 힘없이 부서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혐오와 경멸만이 남게 되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고 꿈속에서 그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며 서윤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 잠에서 깬 민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을 마셨지만 타는 듯한 목마름은 가시지 않았고 창밖에는 붉은 달이 불길하게 떠 있어 그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고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는 이미 그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다. 서윤이 쳐놓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그는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차사매어질 뿐이었다. 서울의 밤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은 시각. 한서윤의 은신처인 낡은 찻집의 밀실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서늘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강민호를 파멸시키기에 충분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최 변호사는 흥분된 표정으로 강민호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한 내역서와 불법 대출 계약서 그리고 이중 장부를 서윤 앞에 펼쳐 보이며 이것이야말로 그를 감옥으로 보낼 수 있는 강철 증거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서류에는 민호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흔적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특히 사채업자장 대표에게 주식을 담보로 넘기며 작성한 각서는 그가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서윤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훑어보며 차가운 눈빛을 빛냈는데 그녀의 손끝이 종이 위를 스칠 때마다 민호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더욱 예리하게 다듬어지는 듯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사설탐정 박 실장이 들어왔는데 그의 표정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면서도 묘한 승리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두툼한 갈색 봉투를 내밀며
김수아에 대한 결정적인 비밀을 알아냈다고 보고했는데 그것은 서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반전이었다. 봉투 속에는 김수아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 원본과 과거 행적이 담긴 조사 보고서가 들어있었는데 놀랍게도 현재 그녀의 임신 주수는 민호와 관계를 가졌던 시기와 일치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는 민호를 만나기 직전까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빚을 지고 있었고 당시 사귀던 남자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뱃속의 아이가 민호의 핏줄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 서윤은 김수아의 진료 기록을 내려다보며 헛웃음을 터뜨렸는데 민호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아이가 사실은 다른 남자의 씨앗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허망하고 우스꽝스러웠기 때문이었다. 김수아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를 매수하여 초음파 사진 날짜를 조작하고 민호에게는 태아의 발육이 빠르다는 거짓말을 해왔던 것이었다. 박 실장은 김수아의 전 남자 친구를 찾아내어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민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증언까지 확보해둔 상태였다. 서윤은 이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민호가 느낄 배신감과 절망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이 폭탄을 언제 어떻게 터뜨릴지 타이밍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증권가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찌라시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내용은 선진건설의 강민호 회장이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하여 해외로 빼돌렸으며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충격적인 소문이었다. 또한 회장의 내연녀가 회사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여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다. 서윤이 언론 플레이를 위해 섭외해둔 인터넷 언론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의혹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선진건설과 강민호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선진건설의 주가는 수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개장 30분 만에 하한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 강민호는 집무실에서 모니터 속에 파란색 주가 그래프를 멍하니 바라보며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고 있었는데 비서실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었고 임원들은 결제판을 들고 우왕좌왕하며 회장실 문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는 홍보팀장에게 소리를 지르며 당장 기사를 막으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린 소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오히려 해명을 요구하는 주주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다. 민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조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 배우가 자신이 버린 아내 한서윤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경쟁 회사의 음해라고만 여기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제임스 박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금을 일부라도 회수하려 했지만 여전히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그제야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설상가상으로 사채업자 장 대표로부터 상환 독촉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는데 그는 부드럽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주가가 폭락했으니 담보 가치가 떨어졌다며 추가 담보를 내놓거나 당장 원금을 갚으라고 압박했다. 민호는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지만 장 대표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곧이어 험상궂은 남자들이 회사 로비에 나타나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민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고 자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는 이제 사면초가에 몰렸고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히는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 시각 김수아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다가 친구로부터 선진건설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는 급히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했고
강민호의 횡령 의혹과 부도서를 접하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녀에게 강민호는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물주에 불과했기에 회사가 망하면 자신의 화려한 미래도 끝장이라는 생각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즉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민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녀는 초조한 마음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집으로 달려가 값비싼 폐물과 현금들을 가방에 챙기기 시작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도망칠 준비를 하는 그녀의 모습은 탐욕스러운 쥐가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려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다. 저녁 늦게 민호가 만신창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김수아는 거실 한복판에 여행 가방을 늘어놓고 짐을 싸고 있었다. 민호는 그 광경을 보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수아에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고 수아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냐며 대들었다. 민호는 수아의 뺨을 올려붙이며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는데 배신을 하냐고 울부짖었지만 수아는 코웃음을 치며 당신이 무능력해서 당한 일을 왜 내 탓으로 돌리냐고 독설을 퍼부었다. 두 사람의 밑바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그들의 추악한 욕망은 서로를 핥히고 물어뜯는 흉기가 되어 돌아왔다.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와 함께 퀵서비스 기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현관에 던져놓고 사라졌는데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김수아가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과 그녀의 임신 주수가 조작되었다는 진단서 사본, 그리고 그녀가 과거에 저지른 꽃뱀 사기 행각에 대한 기사 스크랩이 들어 있었다. 민호는 사진 속의 남자가 자신이 아닌 낯선 젊은 남자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고 진단서의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머릿속에 혈관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아를 노려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배신감과 사리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손에 쥔 종이가 구겨지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가득 채웠다. 민호는 사진을 수아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이게 다 뭐냐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렸고 수아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고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오해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민호는 이미 이성을 잃고 그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내 아이가 맞냐고 윽박질렀다. 수아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맞다고 소리쳤지만 민호는 더 이상 그녀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고 그녀를 거칠게 밀쳐버렸다. 수아는 소파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고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두 여자 중 한 명은 잔인하게 버렸고 다른 한 명에게는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옥 같은 고통 속에 몸부림쳤다. 서유는 안전가옥의 모니터를 통해 민호의 집 거실에 설치해둔 도청장치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싸우는 소리와 파열음을 들으며 와인잔을 기울였다. 그녀는 감정의 동요 없이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의 파국을 감상했는데 그것은 마치 잘 짜인 비극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보는 것과 같았다. 민호가 느끼는 고통은 서윤이 겪었던 고통의 크기만큼이나 깊고 처절해야 했기에 그녀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고 마지막 피날레를 위해 남겨둔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일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선진건설 본사 앞에는 분노한 주주들과 노조원들이 몰려와 강민호의 퇴진과 구속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방송국 카메라들이 그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검찰청에서는 강민호에 대한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본사로 수사관들을 급파했다는 속보가 전해졌다. 민호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거실 바닥에 엎드려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김수아는 방 안에 틀어박혀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들의 호화로웠던 성은 이제 고립된 섬이 되어 외부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기 직전이었고 그들을 구해줄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서유는 검은색 정장을 갖춰 입고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섰는데 그녀의 눈빛은 결전의 날을 맞이하는 장수의 그것처럼 비장하고 강렬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바로 주주총회장으로 가겠다고 짧게 말하고는 집을 나섰다. 그녀가 탄 차는 시위대가 에워싼 회사 정문을 뚫고 당당하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직원들은 돌아온 안주인의 등장에 놀라움과 기대를 감추지 못했다. 서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의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향했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쏟아질 플래시 세례와 사람들의 시선을 상상하며 숨을 골랐다. 이제 그녀가 전면에 나설 차례였고 거짓된 가면을 쓴 자들을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시간이 도래했다. 회의실 앞 복도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서윤의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었고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녀의 등장은 순식간에 장내를 술렁이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그녀가 단순히 쫓겨난 아내가 아니라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열쇠를 쥔 인물임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서유는 굳게 닫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곳에는 불안에 떨고 있는 이사들과 빈 회장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회장석 맞은편에 마련된 주주 대표 자리에 앉아 마이크를 잡았고 그녀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한서윤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선진건설 본사 대회의실은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폭풍전야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소란이 일고 있었다. 회사의 주가가 바닥을 치고 법정관리 설까지 나돌자 분노한 소액 주주들은 연단 앞까지 밀고 나와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며 거칠게 항의하고 있었고 보안 요원들은 그들을 막아내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회의실 중앙의 가장 높은 상석은 비어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강민호 회장의 자리였으나 사실상 이미 주인 잃은 왕좌나 다름없었다. 잠시 후 회의실 측면의 문이 열리며 한서윤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호한 표정으로 들어서자 소란스러웠던 장내는 순간적으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다. 서유는 쏟아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 회장석 바로 옆에 마련된 마이크 앞에 섰는데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서윤이 자리에 앉자마자 굳게 닫혀있던 정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민호가 헝클어진 머리와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는데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며칠 새 10년은 늙어 보일 정도로 초췌해져 있었다. 민호는 단상 위에 앉아있는 서윤을 발견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잠시 멈칫했으나 곧 분노가 치밀어 올라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는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네가 앉아있느냐며 당장 끌어내리라고 보안 요원들에게 고함을 쳤지만 요원들은 서윤의 눈치를 살피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민호는 자신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음을 실감하고 더욱 악을 쓰며 단상으로 돌진하려 했으나 앞줄에 앉아있던 이사들이 그를 가로막으며 진정하라고 말렸다. 민호는 씩씩거리며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주주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지만 이미 등을 돌린 주주들은 그에게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현재의 위기는 일시적인 자금 경색일 뿐이며 해외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회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왔으며 이 모든 의혹은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의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서윤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너무나도 구차하고 설득력이 없었기에 주주들의 분노만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고 객석에서는 물병과 쓰레기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민호는 날아오는 물병을 피하며 비참한 꼴을 보였지만 끝까지 마이크를 놓지 않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애썼는데 그 모습은 마치 침몰하는 배 위에서 춤을 추는 광대처럼 애처롭고 기괴해 보였다. 서윤은 그런 민호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그가 바닥까지 추락하는 과정을 천천히 지켜보았고 이제 그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할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강민호의 말이 모두 거짓임을 증명할 증거가 있다고 선언하며 스크린에 준비된 자료를 띄웠다. 대형 스크린에는 강민호가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인 블루오션 홀딩스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구체적인 내역과 날짜, 그리고 송금 영수증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민호는 스크린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저것은 조작된 자료라고 발악했지만 서윤은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가며 블루오션 홀딩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놀랍게도 서윤이 공개한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강민호의 차명 계좌가 아닌 한서윤의 이름으로 관리되는 신탁펀드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는 민호가 빼돌린 돈이 고스란히 서윤의 통제하에 있는 계좌로 들어갔음을 의미했다. 민호는 그제야 자신이 서윤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민호가 사채업자에게 주식을 담보로 빌린 대출 계약서와 그 채권의 양도 증서였다. 서윤은 자신이 사채업자 장 대표로부터 민호의 채권을 전액 인수하였으며 담보로 잡힌 주식의 소유권 또한 자신에게 넘어왔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즉 강민호는 현재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빈 껍데기일 뿐이며 회사의 최대 주주는 바로 한서윤 자신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주주들은 반전된 상황에 놀라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서윤의 치밀한 전략과 능력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민호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서윤을 올려다 보았는데 그의 눈동자에는 깊은 절망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민호는 떨리는 입술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울부짖었지만 서윤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당신이 나에게 했던 짓에 비하면 이것은 자비로운 처사라고 차갑게 대꾸했다. 그녀는 스크린 화면을 전환하여 또 하나의 충격적인 영상을 재생했는데 그것은 바로 김수아가 산부인과 의사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그녀가 다른 남자와 미래를 즐기는 사진들이었다.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김수아의 목소리는 민호의 심장을 난도질하기에 충분했는데 그녀는 뱃속의 아이가 민호의 아이가 아니며 민호를 호구로 이용하여 재산을 뜯어낼 계획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떠들고 있었다. 민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화면 속의 김수아를 뚫어져라 쳐다보았고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여자가 자신을 철저하게 기만했다는 사실에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다. 회의실 안은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고 기자들은 이 특종을 놓치지 않기 위해 플래시를 터뜨리며 민호의 일그러진 얼굴을 찍어대기에 바빴다. 민호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바닥을 기어 서윤의 발치까지 다가와 제발 이 영상을 꺼달라고 애원했지만 서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에게 당신이 버린 가정과 당신이 선택한 욕망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말하며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민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즉 회사와 재산, 그리고 사랑과 아이까지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신 착란 증세를 보이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그는 허공에 대고 수아의 이름을 부르며 욕설을 퍼붓다가 다시 서윤에게 매달려 살려달라고 비는 등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였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체포 영장을 들고 강민호에게 다가갔다. 수사관은 강민호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며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민호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현실을 부정하며 몸부림쳤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고 결국 양팔이 결박된 채 질질 끌려나가게 되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서윤을 돌아보며 나를 이렇게 만든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이었다. 서윤은 끌려가는 민호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고 그녀의 눈가에는 맺히지 못한 눈물이 잠시 어리었다가 이내 사라졌다. 한편 김수아는 강민호가 체포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짐을 챙겨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집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빚쟁이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녀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눈치 빠른 기자들에게 발각되어 꼼짝없이 포위되고 말았다. 기자들은 그녀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임신 사기 의혹과 횡령 공모 혐의에 대해 질문을 퍼부었고 빚쟁이들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돈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렸다. 김수아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명품 시계와 보석들이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굴며 처량한 소리를 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부와 명예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비난과 조롱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으며 그녀의 화려한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다. 수아는 공포에 질려 경찰을 불러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구경꾼들은 그녀의 몰락을 통쾌해하며 손가락질을 해댔다.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경찰들이 인파를 헤치고 들어와 김수아를 연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녀 역시 강민호의 횡령을 방조하고 공모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신세가 되었다. 수아는 경찰차에 태워지면서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저 멀리 보이는 선진건설 빌딩의 전광판에는 한서윤의 얼굴이 크게 비치고 있었고 수아는 자신이 결코 넘볼 수 없는 상대를 건드렸다는 뒤늦은 후회에 피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욕망은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시키는 독이 되어 돌아왔고 그녀는 이제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쳐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회의실에 홀로 남은 서윤은 창가로 다가가 도심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는데 잿빛 하늘에서는 드디어 참았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도시의 먼지와 오물을 씻어내듯 세차게 내렸고 서윤은 유리창에 흐르는 빗물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했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을 느꼈는데 그것은 복수가 가져다주는 허망함 때문이기도 했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매장시켰다는 죄책감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정의를 위한 길이었고 자신과 가문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그녀 앞에는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상처 입은 직원들을 보듬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남아 있었다. 최 변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서윤에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고 서윤은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최 변호사는 강민호와 김수아가 구속수사를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의 형량은 좋게 10년 이상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민호가 빼돌린 자금은 대부분 회수되었고 서윤이 확보한 주식으로 경영권 방어에도 성공했으니 이제 걱정할 것은 없다고 안심시켜 주었다. 서윤은 커피 향을 맡으며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고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대며 잠시 눈을 감았다. 지난 몇 달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편안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선진건설 사태가 대서특필되었고 한서윤의 드라마 같은 복수극은 세간의 화제가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고 부르며 찬사를 보냈고 배신과 불륜에 맞서 당당하게 승리한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서윤은 세상의 환호에 들뜨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밀린 업무를 처리하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선진건설의 회장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정이라는 단어가 적힌 액자가 놓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일찍 출근하여 임직원들을 소집하고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하며 회사의 쇄신을 위한 강력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녀는 강민호의 측근들을 전원 해임하고 능력 위주의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투명한 경영을 통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직원들은 서윤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환호하며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고 회사의 분위기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서윤은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비갠 뒤에 맑은 하늘을 감상했는데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듯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의 진정한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법정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무거운 정막이 감돌고 있었고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질 때마다 피고인석에 앉은 두 남녀의 어깨는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다. 재판장은 강민호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횡령 배임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추징금 500억 원을 명령했고 이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짧은 탄식과 함께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강민호는 판결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지만 옆에 서 있던 교도관들에 의해 강제로 일으켜 세워졌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고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오직 죄수복을 입은 초라한 중년 남성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어서 김수아에 대한 선고가 이어졌는데 재판부는 그녀에게 사기 및 공갈 그리고 범죄 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수아는 형량이 선고되자마자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억울하다고 소리쳤고 자신은 강민호에게 이용당했을 뿐이라며 판사에게 매달리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호소는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법정 경위들에게 제압당해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악을 쓰는 추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는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 유산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유전자 검사 결과 그 아이조차 강민호의 친자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는 점이었다. 이 모든 진실이 법정에서 낱낱이 공개되자 강민호는 김수아를 향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들려 했고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서윤은 선글라스 너머로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고 파멸해가는 모습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다. 서윤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왔는데 복도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준비된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서윤에게는 그 풍경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되찾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교도소의 차가운 독방에 수감된 강민호는 좁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는데
그는 여전히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고 꿈속에서는 언제나 서윤이 나타나 그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다가 뒤돌아 가버리는 장면이 반복되었다. 민호는 서윤에게 수십 통의 편지를 써서 용서를 구하고 한 번만 면회를 와달라고 애원했지만 편지는 모두 반송되어 돌아왔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누렸던 부와 명예 그리고 안락한 가정은 모두 서윤의 내조 덕분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었다. 민호는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주워 먹으며 과거에 자신이 서윤에게 했던 모진 말과 행동들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피눈물을 흘렸다. 한편 여자 교도소에 수감된 김수아의 처지는 더욱 비참했는데 그녀는 감방 동기들에게 과거의 행적이 알려지면서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화려한 화장과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녀의 얼굴은 거칠어지고 기미가 가득했으며 영양실조로 인해 머리카락은 푸석하게 빠져 흉물스러운 몰골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유산한 아이가 강민호의 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유일하게 희망을 걸었던 강민호의 위자료 청구 소송마저 당하게 되자 완전히 삶의 의욕을 상실했다. 그녀는 매일 밤 벽을 보고 중얼거리며 자신의 화려했던 시절을 회상했지만 현실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쇠창살 뿐이었고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욕망의 끝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끝없는 고독과 비참함 뿐이었으며 그녀는 스스로를 저주하며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한서윤은 선진건설의 회장으로서 회사를 빠르게 정상화시키고 있었는데 그녀는 부패한 임원들을 모두 잘라내고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등용하여 조직 문화를 혁신했다. 그녀는 강민호가 저지른 횡령과 불법 대출로 인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 자신의 개인 자산을 출연하는 결단을 내렸고 이러한 그녀의 진정성은 직원들과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여 회사의 주가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밤늦게까지 회장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하며 일에 매진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녀가 지켜낸 성과물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피곤할 때면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회사를 더욱 투명하고 건실하게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은 비서실장으로부터 강민호가 교도소 내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는 보고를 받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면회를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것이 그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자신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찌꺼기를 털어내기 위한 의식이라고 생각했다. 서윤이 접견실에 들어서자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삭발을 하고 수의를 입은 강민호가 앉아 있었는데 그는 서윤을 보자마자 흐느끼며 유리벽을 두드렸다. 민호는 몰라보게 늙고 야윈 얼굴로 서윤에게 잘못했다고 빌며 제발 여기서 나가게만 해준다면 평생 종처럼 살겠다고 애원했다. 하지만 서윤은 그런 민호를 바라보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서윤은 민호에게 당신을 이곳에 넣은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탐욕과 오만이었다고 말하며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끝까지 치르는 것이 나에 대한 마지막 속죄라고 못 박았다. 그녀는 민호가 보낸 편지들을 읽지도 않고 모두 태워버렸다고 말했고 앞으로 다시는 당신을 찾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민호는 서윤의 차가운 태도에 절망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지만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갔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민호의 절규는 서윤의 발걸음을 붙잡지 못했고 그녀는 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을 나서며 비로소 그와의 질긴 악연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느꼈다. 서윤은 성북동 저택으로 돌아와 집안 곳곳에 남아있던 강민호와 김수아의 흔적들을 모두 지워버리는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침실의 가구와 벽지는 물론이고 그들이 만졌던 모든 물건들을 폐기 처분하고 밝고 모던한 스타일로 집을 새롭게 꾸몄다. 정원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소나무를 다시 심고 연못을 정비하여 평화로운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공사가 끝난 후 서유는 거실 소파에 앉아 향기로운 차를 마시며 달라진 집안 풍경을 둘러보았는데 그곳은 더 이상 배신의 상처로 얼룩진 공간이 아니라 그녀만의 안식처이자 새로운 출발을 위한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을 때 선진건설은 창사 이래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며 재계의 주목을 받는 건실한 기업으로 우뚝 섰다. 서유는 경영인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경제 잡지의 표지를 장식했고 수많은 여성들의 롤모델로 떠올랐다. 그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보육원과 미혼모 시설을 후원하며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썼는데 이는 과거의 아픔을 승화시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은 그녀의 의지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지만 그녀의 내면은 강철처럼 단단하면서도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함을 품고 있었다. 눈이 내리는 어느 날 밤 서유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하얗게 변해가는 도심을 내려다보며 지난 시간들을 회상했다. 임신한 내연녀와 재산까지 노리던 남편의 배신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를 더욱 강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법을 배웠으며 고독조차도 즐길 줄 아는 성숙한 인간이 되었다. 그녀의 곁에는 믿음직한 최 변호사와 충성스러운 직원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 서유는 와인잔을 들어 창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건배를 나누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강민호와 김수아는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버린 먼지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녀의 앞날에는 오직 밝은 빛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며 오직 앞만 보고 당당하게 걸어갈 것이다. 밤은 깊었지만 서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게 빛나고 있었고 내일 아침 떠오를 태양은 그녀의 새로운 하루를 축복해 줄 것이 분명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위대한 여정의 진정한 시작이었고 그녀는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유는 수행비서 없이 홀로 차를 몰고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선산을 찾았는데 산 정상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감돌고 있었지만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묘소 앞에 국화 꽃다발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 회사와 집을 잘 지켜냈다고 조용히 보고를 올렸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오랫동안 눈을 감고 아버지와 마음속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하늘에서 자신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서유는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 빛은 차가운 대지를 녹이고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듯 장엄하고 강렬했다. 서유는 차를 세우고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정신을 맑게 깨웠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맞이한 차가운 새벽이자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다시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고 핸들을 잡은 그녀의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도로는 끝없이 뻗어 있었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엑셀을 밟으며 자신의 길을 향해 힘차게 질주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선진건설의 신사옥 건설 현장이었는데 그곳에서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땀 흘려 일하고 있었고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향해 솟구쳐 있었다. 서유는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둘러보며 직원들을 격려했고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과 열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달릴 것이었다. 임신한 내연녀와 남편의 배신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연꽃처럼 한서윤은 고귀하고 아름답게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그녀의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